새벽 4시 37분. 윤태호는 무거운 카메라 가방을 메고 추모공원 정문 앞에 섰다. 10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공원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다. 오늘도 오셨네요, 작가님. 경비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인사했지만 태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말을 잃은 지 오래였다. 아니, 정확히는 그날 이후로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다. 공원 중앙의 추모비 앞에 도착한 그는 삼각대를 펼치고 카메라를 설치했다. 파인더 속으로 보이는 검은 화강암 비석에는 527명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다. 그중 498번째 줄, 왼쪽에서 세 번째, 장윤아 1982에 2014. 셔터를 누를 때마다 찰칵 찰칵하는 기계음이 새벽 공기를 가른다. 그 소리만이 그를 이곳에 현실에 붙잡아두는 유일한 닻이었다. 10년 전 그날도 이렇게 춥던 아침이었다. 백화점 5층 갤러리에서 열리는 유나의 첫 개인전 일상의 틈새. 그녀가 2년간 준비한 전시였다. 하지만 태호는 전날 밤 술에 취해 독서를 퍼부었다. 뻔한 일상 사진으로 무슨 전시를 한다고. 끝낼 자신 없으면 그만둬.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고 다음 날 아침 백화점은 무너졌다. 오전 9시 52분 개장 시간에 맞춰 일찍 도착했을 그녀를 삼킨 채로 태호는 카메라 각도를 바꿔가며 추모비를 찍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면서 비석의 이름들이 하나둘 빛을 받아 드러났다. 죽은 자들의 이름이 산 자들의 눈에 보이는 시간. 그는 이 순간을 부활의 시간이라 불렀다. 휴대폰이 울렸다. 딸 태린이었다. 아빠 또 거기야? 오늘 추모 행사 준비한다고 사람들 일찍 온대. 방해되기 전에 들어와. 알았다. 짧은 대답과 함께 그는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추모비를 한 번 더 바라봤다. 유나의 이름이 새겨진 자리는 이제 완전히 밝아져 있었다. 미안해, 유나야. 매일 같은 사죄. 하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마지막 말들은 여전히 그의 가슴에 박혀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호는 무심코 주머니 속 필름을 만졌다. 10년간 찍은 새벽 사진들. 그중 단 한 장도 현상하지 못했다. 아내가 없는 세상을 기록한 사진들을 볼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그는 셔터만 눌렀을 뿐 진짜 사진은 찍지 못했다. 아빠, 저기 봉사단 사람들 왔나 봐. 태린이 창밖을 가리켰다. 흰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트럭에서 천막과 의자를 내리고 있었다. 매년 이맘때면 민간단체들이 추모 행사를 돕기 위해 모여들었다. 태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무심히 창밖을 바라봤다. 그러다 움직임을 멈췄다. 봉사단을 이끄는 여성이 천막 설치를 지시하며 왼손을 들어 올렸는데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약지를 엄지로 비비고 있었다. 설마 유나의 가장 독특한 습관이었다. 긴장하거나 생각에 잠길 때면 늘 왼손 약지를 비볐다. 처음엔 귀엽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그 버릇 때문에 약지에 굳은 살이 생길 정도였다. 태린아,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태호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다. 하지만 여성이 돌아섰을 때 그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짧은 단발머리에 각진 턱선. 유나와는 전혀 다른 인상이었다. 안녕하세요. 전 이번 행사 총괄을 맡은 이서진입니다. 야생동물 수의사예요. 명함을 건네는 그녀의 목소리도 유나와는 달랐다. 좀 더 낮고 차분했다. 태호는 스스로를 책망했다. 미친 짓이야. 죽은 사람을 산 사람에게서 찾다니. 윤태호입니다. 여기
자주 옵니다. 아, 그 유명한 사진 작가님이시군요. 선생님, 작품 많이 봤어요. 서진이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또다시 왼손이 올라갔고 약지를 비비기 시작했다. 태호는 시선을 돌렸다. 오후가 되자 봉사단의 준비는 거의 끝났다. 태린이 음료수를 들고 나와 공사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서진에게 다가간 태린이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빠, 태린이 다급히 불렀다. 태호가 다가가자 딸이 속삭였다. 이분이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아는데요. 달빛 고양이라는. 태호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 자장가는 유나가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배운 것으로 가사도 멜로디도 독특해서 태린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다. 어떻게 그 노래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서진이 머쓱하게 웃었다. 가끔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린 시절 들었나 봐요. 서진은 또다시 왼손 약지를 비볐다. 햇살 아래서 그녀의 옆모습이 순간적으로 유나와 겹쳐 보였다. 아니, 그럴 리 없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참 내일 새벽에도 오실 거죠? 서진이 물었다. 추모비 청소를 하려는데 혹시 방해가 될까 해서요. 괜찮습니다. 전 일찍 끝내니까.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걸음걸이가 약간 절뚝거렸다. 왼쪽 다리를 조금 끌듯이 걷는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닮은 타인일 뿐이야. 태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태린의 표정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부녀는 말없이 서진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저녁 해가 기울면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마치 과거에서 걸어 나온 유령처럼. 태린은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새벽 3시 대학 도서관은 텅 비어 있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눈이 따가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2014년 11월 23일 백화점 붕괴 사고, 의료지원 현황, 국가기록원에서 어렵게 구한 자료였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하나하나 검토하던 중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다. 신원불명 여성 1명, 중상, 동물보호소 의료동 임시 수용, 11월 26일 자진 퇴소, 특이사항 왼손, 약지, 관절염 흔적, 좌측 대퇴부 열상, 심장이 쿵쾅거렸다. 왜 병원이 아닌 동물보호소로 갔을까? 테리는 즉시 해당 보호소를 검색했다. 사고 현장에서 불과 2km 거리. 당시 응급환자가 넘쳐 인근 시설들을 임시 의료소로 활용했다는 기사를 찾았다. 다음 날 아침 테리는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움직였다. 은퇴한 구조대원 김 씨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그는 작은 낚시용품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날 동물보호소요? 기억나네. 거기도 환자들로 난리였어요. 김 씨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특히 한 여자분이 기억나는데 의식은 있었는데 자기 이름을 못 대더라고. 충격이 컸나 봐요. 근데 이상한 게 3일 만에 혼자 걸어 나가셨어요. 의사들이 말렸는데도. 혹시 그분 모습 기억나세요? 글쎄, 얼굴은 온통 붕대투성이었고, 왼손을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약지, 쪽을. 아프다면서도 계속 비비고 있더라고. 테린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김 씨는 창고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꺼내왔다. 이거 당시 현장 사진들이에요. 공식 기록용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찍은 거라 혹시 도움될까 해서. 사진을 한 장씩 넘기던 테린이 숨을 멈췄다. 흐릿하지만 동물보호소 앞을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여성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걸음걸이가 서진과 똑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테리는 아버지의 작업실로 향했다. 태호는 모니터 앞에서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다. 아빠, 이것 좀 봐. 테린이 수집한 자료들을 펼쳐놓자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특히 동물보호소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이 상처, 자국, 서진 씨 다리에도 있었어. 어제 봤거든. 태호는 갑자기 일어나 선반으로 갔다. 2014에 2024 미현상이라고 적힌 상자를 꺼냈다. 10년간 현상하지 못한 필름들이었다. 테리나, 이것들 좀 현상해 줄래? 아빠가 한 번도 안 본 사진들인데 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몇 시간 후 암실에서 나온 테린의 손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모두 새벽에 추모공원을 찍은 것들이었다. 태호는 사진을 한 장씩 살폈다. 그러다 2015년 3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에서 멈췄다. 추모비 뒤편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새벽 어스름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왼손으로 약지를 비비는 모습이 선명했다. 내가 찍은 폐허 사진 속에 이미 그녀가 있었구나.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동안 그는 아내의 부재를 기록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녀의 존재를 계속 포착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빠, 우리 어떻게 해야 해? 테린이 물었다. 태호는 딸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만약 정말 유나라면 왜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을까? 장맛비가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밤 10시 추모공원은 비에 젖어 더욱 스산했다. 태호와 테리는 우산도 없이 공원을 뛰어다녔다. 서진이 야간 진료를 위해 이곳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저기다. 테린이 가리킨 곳에 임시 야외 진료소가 보였다. 철제 지붕 아래서 서진이 다친 길고양이를 치료하고 있었다.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두 사람의 기척을 느낀 서진이 고개를 들었다. 흠뻑 젖은 부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 밤에 이런 비를 맞고 무슨 일이? 엄마, 테린이 먼저 외쳤다. 그 한마디에 서진의 손에서 의료 도구가 떨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돌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태호가 한 걸음 다가서자 그녀는 뒷걸음 쳤다. 유나야. 맞지?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만에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었다. 서진, 아니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이제야? 왜 10년이나? 테린이 울먹이며 물었다. 유나는 철제 의자에 주저앉았다. 빗소리 속에서 그녀의 고백이 시작됐다. 그날 백화점에서 깨어났을 때 제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죠. 단지 한 가지만 선명했어요.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왼쪽 약지를 만졌다. 끝낼 자신 없으면 그만둬. 그 말이 계속 들렸어요. 누구 목소리인지 왜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몰랐지만 그게 제가 기억하는 전부였어요. 태호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자신이 던진 독설이 아내의 유일한 기억이 되었다니. 병원에서 나와 방황하다가 다친 동물들을 만났어요. 저처럼 버려지고 상처받은 그들을 돌보면서 조금씩 새로운 삶을 만들어갔죠. 이서진이라는 이름으로. 그럼 우리는, 테린이는 기억 안 나? 유나가 딸을 바라봤다. 눈빛에 그리움이 가득했다. 조각처럼 떠올라요. 자장가를 부르던 어린 아이, 따뜻한 집,
행복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게 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날 마지막으로 들은 남편의 말이 날 계속 폐허 속에 묶어뒀어요. 돌아갈 자격이 없다고, 끝낼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차라리 새 사람이 되기로 했죠. 태호가 무릎을 꿇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닿지 않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미안해, 유나야. 1000번 만번 미안해. 철제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세 사람은 그 속에서 10년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었다. 상처와 그리움, 후회와 용서가 빗물처럼 뒤섞여 흘렀다. 엄마, 우리 이제 같이 가요. 집으로 가요. 태린이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유나는 딸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10년 동안 그려왔던 얼굴이 눈앞에 있었다. 내가 정말 돌아가도 될까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처음부터 우리 곁이었어. 태호가 말했다. 빗소리 속에서 가족의 윤곽이 다시 그려지고 있었다. 부서진 것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밤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유나는 여전히 이서진의 삶과 장윤아의 기억 사이에서 방황했지만 매일 조금씩 가족에게 다가왔다. 오늘은 추모공원 재건 기념전 개막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아빠, 전시 준비 다 됐어? 태린이 갤러리 입구에서 물었다. 태호는 마지막 사진을 벽에 거는 중이었다. 10년간 찍어온 새벽 추모공원 사진들이 시간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었다. 붕괴 직후의 폐허에서 시작해 공원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한눈에 들어왔다. 태호 씨, 유나가 조용히 다가왔다. 아직도 여보라는 호칭은 어색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천천히 훑어봤다. 이 사진, 2015년 3월이네요. 제가 있었던 유나가 가리킨 사진, 속 벤치의 희미한 실루엣.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을 찍고도 몰랐어. 10년 동안 당신의 부재를 기록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당신의 존재를 계속 포착하고 있었던 거야. 유나가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낯설면서도 그리웠다. 저도 알았어요. 새벽마다 누군가 사진 찍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게 위로가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달까. 전시장 한쪽 벽이 비어 있었다. 2024년 현재라는 표시만 있을 뿐이었다. 태린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아빠, 여기는 왜 비워뒀어? 태호가 작업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다. 오래된 필름 카메라였다. 유나와 처음 만났을 때 쓰던 것이었다. 우리 가족 사진 아직 완성 못했어. 그가 카메라를 삼각대에 설치하며 말했다. 셔터는 한 번 더 남았어. 태호가 타이머를 설정하고 뛰어왔다. 유나는 주저했다. 10년의 공백이 만든 거리감이 아직 남아있었다. 태린이 먼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우리 사진이야. 유나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태호가 다른 쪽에 섰다. 세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다가 태린이 먼저 두 사람을 안았다. 그 순간 10년의 벽이 무너졌다.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다. 세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를 껴안은 순간이 필름에 새겨졌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태호도 태린도 울고 있었다. 이제 정말 집에 가도 되는 거죠. 유나가 속삭였다. 태호가 아내를 더 꼭 안았다. 당신은 이미 집에 있어. 저녁 개막식이 시작됐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시를 관람했다. 10년의 기록은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을, 폐허가 생명의 공간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전시장 마지막 벽에는 방금 현상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흑백 사진 속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다.
누구는 이것을 재회라 부를 것이고 누구는 용서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것은 그저 가족이었다. 사진 아래 작은 캡션이 붙어 있었다. 자네 위에도 빛은 남는다. 유나가 남편과 딸 사이에 서서 전시장을 바라봤다. 수의사 이서진의 이름표는 아직 그녀의 가슴에 달려 있었다. 두 개의 삶이 하나로 합쳐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제 그들에게는 함께할 시간이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장맛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전시장 안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했다. 폐허 위에 핀 희망처럼 가족의 프레임이 다시 완성되었다.